어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든 귀한 보약이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돼요. 며칠 전 며느리 수진이가 제게 건네던 그 상냥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살갑게 웃으며 한약을 내밀던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해 보이던지 저는 그 속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사람 속내 파악하는 데는 도가 텄다고 자부했는데 자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니 눈앞에 닥쳐오는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약을 먹고 나서 유독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미자입니다. 올해로 72, 남들은 이제 뒷방에서 손주 재롱이나 보며 쉴 나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 손으로 일군 김치 공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핏덩이 같은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배추값 100원을 깎으려고 상인과 신랑이 하던 억척스러운 아줌마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 인생에 공짜는 없었지요. 하지만 제 아들 준혁이에게만큼은 세상의 풍파를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8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흡사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처럼 들려 잠을 설치고 있었지요. 머리맡에 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를 갓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기가 밝아진다더니 빗소리 사이로 현관 쪽에서 희미하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이내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비에 흠뻑 젖은 젊은 여자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낯이 익으면서도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박희진이었습니다. 저희 건물 2층에 새들어 살던 10년 넘게 일해주셨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의 딸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저를 친할머니처럼 따르던 아이였는데 간호사 자격증을 땄다며 취직 인사를 온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여사님, 저 희진이에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희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산일이 아님을 직감한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희진이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더군요. 온몸이 빗물로 젖어 현관 대리석 바닥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니, 희진아. 이게 무슨 꼴이냐? 연락도 없이 이 새벽에 어쩐 일이니? 제가 수건을 가지러 가려는데 희진이가 차가운 손으로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아이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여사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내일 아침에 사설 구급차가 들이닥칠 거예요. 구급차라니? 내가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희진이는 품 안에서 비닐에 꽁꽁 싸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취직한 요양병원이 있어요. 말이 요양병원이지 보호자가 돈만 찔러주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가둬두는 곳이에요. 오늘 당직 서면서 입원 예정자 명단을 정리하다가 여사님 성함을 봤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이름 석자,
장미숙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병명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타인에 대한 공격성 심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달 건강검진에서도 뇌 기능이 50대 수준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매라니요. 게다가 공격성이라니요. 이건 명백한 허위 진단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적힌 보호자 서명란이었습니다. 익숙한 아들의 필체, 그리고 며느리의 동글동글한 글씨체가 제 눈을 찔러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축축하게 젖은 종이의 감촉은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이었습니다. 희진아, 이게 정말이냐? 우리 준혁이가 정말 그랬단 말이냐? 목소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사님. 원무과장님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아드님이 어머니가 난동을 부릴 수 있으니 특별 격리실에 넣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입원비랑 별도로 뒷돈까지 챙겨줬다고. 여사님, 그 병원 한번 들어가면 면회도 안 되고 전화도 못 해요. 그냥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감옥이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준혁이는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사업이랍시고 벌려놓은 일들이 줄줄이 망했을 때도, 도박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도 저는 끝까지 아들을 믿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사 모으느라 카드값이 연체되었다고 울고불고 할 때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 말없이 해결해 주었지요. 그런데 돌아온 게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멀쩡한 어미를 치매 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가두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는 그 끔찍한 계획이 바로 그들이 내게 준 효도였던 겁니다. 아까 낮에 며느님이 다녀가셨죠? 혹시 뭐 드시라고 준 거 없어요? 희진이의 질문에 아까 떠올렸던 한약 파우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한약을 한 재 지어왔더구나. 몸에 좋은 거라고 꼭 챙겨 먹으라고. 그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마 수면제나 근육 이완제 같은 걸 탔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여사님이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끌려가면 남들이 볼 때는 진짜 치매. 노인이 난동 부리다가 잡혀가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며느리의 그 상냥했던 미소가 사실은 연기를 했다고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은 이내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가가 바짝 말라버리더군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식도를 태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두컴컴한 병실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제가 어떻게 지켜온 인생이고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요. 희진아,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다. 이 은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마. 여사님, 지금 이러고 계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짐 챙겨서 나가셔야 해요. 어디 갈 데는 있으세요? 갈 데라. 평생을 일만 하느라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 국민학교 동창이자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 윤정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육중한 철제 금고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제 인생의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된 땅 문서,
건물 등기 권리증,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예금 통장들과 인감도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아들. 민호가 저 몰래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때 작성하게 했던 이행각서 원본까지. 아마 아들 부부는 제가 병원에 끌려가고 나면 기술자를 불러 이 금고부터 털려고 했겠지요. 어림없다. 내 돈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아. 저는 여행용 가방을 꺼내 금고 안에 내용물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하나, 도장 하나를 집어넣을 때마다 아들 내외와의 즐거웠던 추억도 하나씩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자식이 아니었어요. 가방 지퍼를 채우는 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새벽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2번 다시 이 집으로, 이 안락했던 지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 발로는 말이지요. 저는 가방을 둘러매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 창밖에는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질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두려움을 집어삼켰으니까요. 다음 날 박 변호사는 윤미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는데 그 침착함이 오히려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사문서 위조와 감금 미수, 재산 편취 시도 등 여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준혁과 며느리 수진의 재정 상태, 최근 행적, 그리고 요양원 입소 서류의 진위 여부까지 모두 파헤쳐 보겠다고 말입니다. 윤미자는 착수금을 지불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윤정의 집으로 돌아온 윤미자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거든요. 윤정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윤미자는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업을 하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왔던 시간들, 아들 준혁이 사업한다며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선뜻 줬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준혁이 그 돈으로 도박과 코인 선물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걸, 며느리 수진이 명품 가방을 사고 사치를 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윤미자는 착한 아들이라고, 효자라고 믿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가끔 외식도 함께하고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며 웃던 그 모습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미자는 윤정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준혁의 재정 상태부터였습니다. 준혁은 3년 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금액이 커지더니 결국 3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불법 도박 사이트에까지 손을 댔고 거기서 또 2억 원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명품 쇼핑 중독이 있었던 거죠. 신용카드 한도를 모두 초과했고 고급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느라 수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명품 가방과 옷, 액세서리를 사들이느라 빚이 2억 원까지 불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부부가 진 빚은 총 7억 원이 넘었습니다. 윤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7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건물 가치가 대략 15억 원 정도였는데 아들 부부는 그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증서였습니다. 윤미자 명의로 가입된 7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었는데 수익자는 아들 준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입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습니다. 윤미자는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보니 윤미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고 신분증 사본도 불법으로 복사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준혁이 어머니 몰래 서류를 빼돌려서 보험에 가입한 거죠. 이건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미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저를 낳아서 키운 아들이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준 그 아들이 저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윤정이 윤미자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박 변호사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조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박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준혁이 타던 법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음성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과 수진이 나눈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한다며 불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그러니까 어머니를 빨리 요양원에 넣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는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서 이미 받아놨다고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다는 걸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멀쩡한데 괜찮겠냐고 들키면 어떡하냐고 말입니다. 준혁의 대답은 더 끔찍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누가 아냐고 거기서 약 먹이면 진짜 치매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건물이고 뭐고 다 자기들 거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진이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억이면 빚 다 갚고도 남는다며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그러니까 어차피 늙으신 분이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자기들이 미리 받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미자는 음성 파일을 듣는 내내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건 저를 낳아준 아들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간호해줬던 그 아이, 대학 입학했을 때 기뻐하며 안아줬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는 저를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계획을 태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음성 파일을 끄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감금 미수, 사기, 그리고 살인 예비 음모까지 여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말입니다. 특히 요양원에서 약물을 투여해 실제로 치매를 유발하려 했다는 부분은 상해 미수로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미자는 박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 부부는 감옥에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윤미자도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될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추악한 다툼이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박 변호사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들 부부를 직접 대면해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감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윤법정 싸움의 고통을 피할 수 있고 아들 부부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저를 낳아준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음성 파일 속 준혁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 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속 포기 각서와 친생자 관계 단절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공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들 부부가 이 제안을 거부하면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고소장도 미리 작성해뒀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는 준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윤미자의 재산 문제로 상담할 일이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변호사라는 말에 혹시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건가 싶어서 흔쾌히 응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함께 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윤정도 함께 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회의실을 준비해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 온 거니까요. 오후 2시 준혁과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둘 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수진은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7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윤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계시냐고, 어디 계셨냐고,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계셔서 걱정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수진도 어색하게 웃으며 시어머니께 인사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시라고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준혁과 수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윤미자 여사의 재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들려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혁과 수진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 준혁과 수진은 무슨 소린가 싶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기들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음성 파일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두고 약을 먹여서 진짜 치매로 만들고 보험금을 타내겠다는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아들이었고 며느리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죽음으로 몰아가려 했던 범죄자들일 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치매 말기라는 거짓 병명과 함께 준혁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조된 치매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미 해당 병원에 확인했고 윤미자가 그 병원을 방문한 적도 없고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어머니가 최근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차갑게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7억 원짜리 생명보험 가입 증서였습니다. 윤미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고 수익자는 준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의 건망증 때문에 가입한 보험이냐고, 어머니 몰래 서명을 위조하고 신분증을 복사한 것도 효도의 일환이었냐고 말입니다.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수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준혁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기록, 수진의 신용카드 명세서와 성형외과 진료 기록까지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총 7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죄를 계획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됐습니다. 박미자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게 아들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냐고, 낳아서 키운 어머니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냐고 말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준혁이 어렸을 때 아팠던 기억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낮으로 일했던 시간들, 결혼식 때 행복해하던 모습들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 거냐고, 저의 죽음을 기다리며 보험금을 계산하는 게 아들이 할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명이 쏟아졌습니다.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고, 빚쟁이들이 매일 협박했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그 큰 재산을 혼자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냐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윤미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피해자인 양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를 죽이려고 계획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염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말입니다. 박 변호사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경찰에 고소하면 준혁과 수지는 최소 3년에서 5년의 실형을 받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감금 미수, 살인 예비 음모 등 여러 혐의가 성립되니까요. 게다가 언론에 알려지면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준혁과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감옥에 간다는 말에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수진이 울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달라고, 자기들도 아이가 있다고, 아이 생각해서라도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박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윤미자 여사에게도 선택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선택은 준혁과 수진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경찰에 고소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친자 관계를 끊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박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이 지금 심하다는 말을 하는 게 우스운 일이라고, 이건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윤미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이미 결심했다고,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라고, 감옥에 가서 인생을 망치느니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준혁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감옥에 가면 정말 끝이라고,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속삭였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관계를 끊는 게 나았으니까요. 박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와 친생자 관계 단절 합의서였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준혁은 윤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게 되고 법적으로도 더 이상 모자 관계가 아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명목으로도 윤미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즉시 고소 조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 어린 후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재산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경찰 조사도 없고 재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부하면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니 영장 발부는 시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윤미자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마음을 바꿀까 하는 기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고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죽음으로 몰아가려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준혁은 결국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에 먼저 서명했습니다. 그 다음 친생자 관계 단절 합의서에도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진도 배우자로서 동의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즉시 공증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고 준혁은 더 이상 윤미자의 법적 상속인이 아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만약 이 합의를 어기고 윤미자에게 접근하거나 협박하면 즉시 형사 고소할 것이며 그때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후회하실 거라고, 나중에 외롭고 아플 때 자식 찾으실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윤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수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윤미자는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30년 넘게 아들로 키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해치려는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윤정이 윤미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윤미자는 안전하다고,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산 관리와 법적 보호를 위해 계속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박 변호사는 모든 서류의 공증을 마쳤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와 친생자 관계 단절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윤미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 계좌를 개설하고 건물 관리도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윤미자의 재산에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된 겁니다. 윤미자는 윤정의 집에서 지내며 천천히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어린 시절 모습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블랙박스 음성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약을 먹여서 진짜 치매로 만들겠다던 그 차가운 목소리 말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윤미자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윤미자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윤정과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습니다. 가끔 세입자 희진이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희진은 그때 알려준 덕분에 큰 화를 면했다며 계속 고마워했습니다. 윤미자는 희진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만약 희진의 딸 민서가 요양원 명단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로 그곳에 갇혔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의 계획대로 약물을 투여받으며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과 수진의 근황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윤미자의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고 있었는데 상속 포기 각서가 공증되자 빚쟁이들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준혁은 살던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고 수지는 명품들을 중고로 팔아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소식도 전했습니다. 준혁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됐다고 합니다. 회사 법인 차량의 블랙박스 음성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회사 측에서 조사를 했고 준혁이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범죄를 계획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결국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미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준혁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해치려 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2달이 지나자 윤미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72세라는 나이가 결코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였으니까요. 윤미자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윤정과 함께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혼자 살 집을 구할까 생각했지만 윤정이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에 함께 들어가는 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윤정도 혼자 사는 처지였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게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어딘가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정이 권하는 곳은 일반적인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남 근처에 위치한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호텔처럼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로비는 5성급 호텔을 연상시켰고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시설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곳곳을 보여줬습니다. 개인 거주 공간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침실과 거실, 작은 주방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공용시설도 훌륭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문화강좌와 취미활동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든 건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전문의 상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미자는 이곳이라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운 층에 방을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윤미자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강남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만으로도 넉넉했으니까요. 입주 절차를 밟는 동안 윤미자는 건물 관리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문 부동산 관리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세입자 관리부터 건물 유지 보수까지 모두 전문가들이 처리하게 됐습니다. 매달 수입은 자동으로 윤미자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윤미자는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준혁에게 갈 재산은 이제 없었으니까요. 대신 평생 도움을 준 윤정에게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불우한 아동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유언장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해서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석 달 후 윤미자와 윤정은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이사날 희진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미자는 희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만약 희진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오전에는 요가나 수영 같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다른 입주자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미자는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많았는데 모두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다가 이곳에 왔고 어떤 분은 자식들이 해외에 살아서 외로움을 느껴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윤미자는 자신의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식과 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대신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계획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윤정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실버타운 주변에는 잘 조성된 산책로가 있었고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가끔 옛날 이야기도 나눴지만 대부분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정이 제안했습니다. 내년 봄에 유럽 여행을 가는 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실버타운에서 단체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의료진도 동행하고 모든 일정이 편안하게 짜여 있다고 했습니다. 윤미자는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윤미자는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집을 떠나던 날 블랙박스 음성을 듣던 순간 준혁과 마주 앉아 서류에 서명을 받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윤미자는 가슴 한편이 여전히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안전한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윤미자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자는 식당에서 윤정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 따뜻한 수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식단이라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오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서예 강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예 강좌실에는 이미 몇 명의 입주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붙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윤미자는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이후로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지만 먹물 냄새가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사가 오늘 쓸 글자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윤미자는 그 글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의 저에게 딱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붓을 들고 천천히 획을 그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글자가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1시간 정도 연습하고 나니 제법 그럴듯한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강사가 윤미자의 작품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처음 치고는 필력이 좋다고 계속 연습하면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자는 뿌듯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윤정과 함께 실버타운 내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정이 물었습니다. 준혁에게서 연락은 없었냐고, 혹시 찾아오지는 않았냐고 말입니다. 윤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확실하게 경고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윤미자는 가끔 준혁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빚은 다 갚았을까?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블랙박스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죽음으로 몰아가려 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 말입니다. 윤정이 윤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혼자였다면 이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실버타운에서 운영하는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각자 작은 화분에 꽃을 심는 활동이었습니다. 윤미자는 라벤더를 선택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으니까요.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면서 윤미자는 묘한 치유를 느꼈습니다. 생명을 키운다는 것, 무언가를 돌본다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강사는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예쁜 꽃이 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미자는 이 작은 화분을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윤미자는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과 수진의 최근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살던 아파트를 팔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수진이 가지고 있던 명품들도 대부분 중고시장에 내놓았지만 원래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새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불명예 퇴직을 당한 이력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일용직 노동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소식도 전했습니다. 준혁의 빚쟁이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 결국 개인 파산 신청을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 불량자가 되어 최소 7년간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미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준혁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았다면, 도박과 사치에 빠지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 윤미자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윤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준혁 이야기를 들었냐고 말입니다.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정심을 가질 필요 없다고, 준혁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윤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윤미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윤미자는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윤미자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8시에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오후에는 독서나 산책을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윤정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다른 입주자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지내면서 윤미자는 예전에는 몰랐던 즐거움들을 발견했습니다. 서해 강좌에서 시작한 붓글씨는 이제 제법 수준급이 되었고 원예 프로그램에서 심은 라벤더는 예쁜 보라색 꽃을 피웠습니다. 또한 새로 시작한 수채화 강좌에서는 처음으로 풍경화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저를 해치려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고 밤에 문 잠그는 소리에 깜짝 놀라지 않아도 됐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윤미자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실버타운 로비에서 윤미자는 낯선 여성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입주 상담을 받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시설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윤미자는 왠지 그 여성이 신경 쓰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여성이 로비를 나가려 할 때 윤미자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입주를 고려 중이냐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김선희였습니다. 선희는 최근 남편과 사별했고 성인이 된 자녀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지쳐서 혼자 살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미자는 선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윤미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자녀와 관계를 정리하고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예상보다 훨씬 좋다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희는 윤미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고 두려웠는데 이런 곳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미자는 선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희는 윤미자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고, 입주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미자는 선희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입주하게 되면 이곳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희와 헤어진 후 윤미자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윤미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윤미자는 윤정에게 선희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정은 좋은 일을 했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실버타운 내에서 입주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떻겠냐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말입니다. 윤미자는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실버타운 운영진에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운영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입주자들이 가족 문제로 상처를 받고 이곳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2주일 후 운영진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 소규모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필요하면 전문 상담사도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미자와 윤정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첫 모임 날 5명의 입주자가 참여했습니다. 모두 가족 문제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재산만 노리고 연락한다며 서운해했고, 어떤 분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미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일,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위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윤미자는 이 모임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은 매주 계속됐고 참가자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달 후에는 1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윤미자와 윤정은 모임을 2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임을 진행하면서 윤미자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마다 상처의 깊이와 종류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윤미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아들과 관계를 끊은 후 후회한 적은 없냐고, 혹시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냐고 말입니다. 윤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준혁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어린 시절 준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윤미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건 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때 관계를 끊지 않았다면 지금쯤 요양원에 갇혀서 약물에 찌들어 있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다고, 그게 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윤미자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다른 분도 동의했습니다. 효도는 중요하지만 그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윤미자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실버타운 뒤편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저녁 무렵이면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곳이었습니다. 윤미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준혁의 최근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국 개인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준혁은 신용 불량자가 됐고 앞으로 7년간은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소식도 전했습니다. 수진이 준혁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없다며 혼자 살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준혁은 완전히 혼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윤미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준혁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았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약해져서 준혁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냐고, 만약 그렇다면 말리겠다고 했습니다. 윤미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생각 없다고, 이미 관계는 끝났고 앞으로도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안심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미자는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실버타운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윤정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식당에서 윤정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윤미자는 박 변호사에게 들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정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그렇게 살면 결국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윤미자도 동의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전 영화 상영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70년대 멜로 영화를 상영한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젊었을 때 극장에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추억을 되살리며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영화관에는 이미 많은 입주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팝콘과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었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윤미자와 윤정은 중간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흑백 화면에 옛날 배우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윤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처음 데이트했을 때, 준혁을 임신했을 때, 건물을 처음 샀을 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윤미자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윤정이 손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슬픈 장면 때문에 우는 거냐고 말입니다. 윤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온다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관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윤미자는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